예, 안녕하십니까. 외교안보연구소장 이충면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소가 계속 해오고 있는 아이프란스 다이얼로그 중에서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우리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특히 이제 이 분야에 관해서 가장 저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전봉근 교수님은 뭐 다른 분야도 좋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지만 특히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의 정치라는 책도 쓰시고 또 많은 논문도 쓰시고 해서 굉장히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북한 핵 위협 동향이 어떤지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우선 논의를 진전시키기 이전에 과연 북한의 핵 위협 수준이 얼마인지 실상이 어떤지 그걸 알아보는 게 제일 선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핵무기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캐파가 있는지 또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어떠한 정도의 어떠한 수준의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지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 수준 그런 사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정확한 계량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형태의 핵활동, 과거에는 IAEA나 이렇게 조금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 시설이 얼마나 가동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했고, 그리고 이미 6차례의 핵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한 5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50개도 다 무기화되었는지는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다만 50개 만들 수 있는 무기용 핵물질을 추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무기화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개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게는 뭐 한 20, 30개, 많게는 뭐 100여 개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한 50개 정도 되고 그리고 매년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추가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50개 정도 되는 것이 또는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한 100개 정도 될 것인데요. 그런 위협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전 세계 핵무기가 한 13,000개 정도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미국, 러시아 등등 다 합쳐가지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부분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5,000개, 6,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의 국가들은 대개 한 100개에서 한 300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북한도 조만간 그러한 기타 핵무장 국가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적으로는 아직 기존에 핵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50기 또는 그에 상하는 무기용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언뜻 받은 인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다 이런 인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기존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이 그런 정도의 양은 되지 않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라는 관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최근에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그 기준에서 여러 가지 나라를 지칭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핵무장국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핵 야욕을 가진 국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부르는 게 옳은 표현인지요? 예,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50개 가지고 있으니 다른 나라보다 작다
라고 하는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50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그럼 핵 보유국인가라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수시로 우리는 핵무기가 있으니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 영어로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인정해달라는 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국제사회에서는 또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며, 그럼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북한이 또 인정해달라고 하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또는 핵 보유국이란 말은 NPT 상의 5개국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고유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설사 핵무기를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갖고 있더라도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NPT 5개국 외에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현재는 북한까지 핵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핵무장국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 보유국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판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은 현실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장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P5는 될 수 없겠죠. 핵 보유국은 될 수 없지만, 그럼 다른 나라 세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세 나라와 북한은 같은 그룹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다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도 NPT에 원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할 의도를 갖고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핵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법적인 핵 개발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는 NPT에 자기 발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불법적인 핵활동에 탄로나니 NPT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핵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핵무장을 한 핵무장국인데,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핵무장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해가 이제 좀 클리어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국제법상 그리고 현재의 국제 시스템상 그 핵 보유국이 있는데, NPT 체제하에서 그 핵 보유국으로서는 절대 인정될 수가 없고, 또 그 NPT 체제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5개 나라와 차별되는 3나라, 실제적으로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과도 법적 지위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네, 예. 그래서 조금 차별화해서 이렇게 해보면 핵 보유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나라 같이 실제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또 북한처럼 NPT 체제 애초에 기속이 돼 있다가 나중에 불법적으로 탈퇴한 그런 불법 핵무장국, 이렇게 3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고, 북한은 제일 마지막 캐리고리에 분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북한을 이렇게 부르고, 또 북한이 아까 말씀하신 50기 정도의 어떤 무기를 또는 그 상하는 무기용 핵물질을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가고 보편적인 인식의 수준에 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순한 논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핵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그런 협상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회의론이 자연적인 논리적 결론으로서 따라 나옵니다. 그 논리의 끝에는, 그렇다면 협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북한이나 또는 미국이나 그 핵 협상에 나설까 하는 그런 또 회의론도 일어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따라서 핵 협상이 무슨 용도로 그걸 하는 것이냐, 핵 협상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또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한국은 또 미국은 국제사회는 그리고 유엔 안보리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걸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극복한 채 핵무장을 했거든요. 그런 현실을 볼 때 북한이 뭐 오늘 내일 또는 뭐 향후 10년 내라도 북한이 핵을 다 내려놓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그런 북미 협상의 연속되는 그 과정에서 핵 합의를 했다가 또 북한이 핵 합의를 깨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핵 협상 무용론이 이제 굉장히 만연한 상태거든요. 더구나 사실 북핵 협상의 주요 주체인 미국은 현재 국내 다양한 국내 정치 위기 문제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문제 등등으로 해서 또 지금 협상에 나갈 또 미중 경쟁 등으로 인해서 북핵 협상에 집중할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북한의 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한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의 파괴 요인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NPT를 중심으로 하는 핵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제사회의 그런 위협뿐만 아니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핵 비핵화를 위한 북핵 협상의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은 무던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요인으로 볼 때 이제 뭐 다들 안 될 것이다라는 것도 많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북한의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핵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핵을 개발하니까 경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수시로 그 자기의 핵무장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말로 국제사회 제재 압박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계속 토로하고 사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그 다양한 어려움, 그 만성적인 경제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북핵 협상의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좁은 문이지만 계속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당위적 명제로서 북한 비핵화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동북아 안정이나 또 그 한반도의 전반적인 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문이긴 하지만 계속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이 뭐 그 핵을 운반하는 수단, 그 미사일 이런 거 실험을 많이 하고 또 북한이 이제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그 독자적인 그 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핵무력 정책법의 내용이라든가 의미 이런 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북한이 2013년에 자기들이 핵 보유국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국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2013년에 핵 보유국법. 예. 예. 근데 이번에는 핵 무력 정책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그것을 대체를 했습니다. 예. 중요한 한두 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 핵무기를 어떻게 쓰겠다. 어떤 조건에서 쓰겠다고 하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아주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런데 들여다보면 우리로서는 또는 국제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은 핵무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자기의 옆나라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공언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핵무기는 있지만 이것은 전쟁 억제용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핵무기를 쓸 때 비로소 그때 내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no first use라든지 그런 식으로 억제용의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이번에 새로이 핵무력 정책법을 내세우면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용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새로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각심을 갖고 이건 한국뿐만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이 되면은 한국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 전체, 일본, 미국 뭐 전체가 다 엄청난 전쟁 위기에 빠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그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북한 핵 무장이 이제 약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북핵 협상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의 핵 무장이 더욱더 가시화되고 뭐 현실화되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됨으로써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핵 정책 과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억제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핵무기를 있고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구사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네. 아마 정부와 전문가가 머리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안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굉장히 공세적이고 이 세상 어느 핵 무장국보다도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핵 타격 논리를 도입함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 사용 가능성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북한에 대해서 필요하면 선제 공격도 하겠다라는 이제 북한의 핵 사용 임박 시 선제 공격도 하겠다라는 이제 우리의 군사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사고, 미스커뮤니케이션, 오해, 오산, 미스퍼셉션 등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뭐 이런 분쟁 발생이라든지 핵 사용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보다 구체적으로 핵 사용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추가적 큰 정책 과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큰 목표에 더해서 디터런스, 억제와 또 뉴클리어 리스크 이렇게 어떤 두 가지 추가적인 과제도 더해져서 방정식, 안 그래도 복잡한 방정식을 더욱더 이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이 발표한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013년에 그 핵보유국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공세적 핵 사용, 핵의 실제 운용,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실제로 그 공세적으로 핵 사용할 건지 교리를 내세우고 이런 측면에서 더 한 걸음 나간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핵무력 정책법에 보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핵보유국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핵무기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 안전하게 하고 있고 해외 이전을 안 하고 있고 이게 대한 지휘 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북한에 있는 그러한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 안전한 지휘 통제, 엄격한 지휘 통제가 될 거라고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북한과 같이 굉장히 경직된 사회, 그리고 1인 지배 하에서는, 1인 지배 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핵무기 사용의 그 정책 결정 과정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이제 핵무력 정책법 이런 법을 내면 발표를 하면 북한의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나 확신이 더 굳어지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이런 상황, 전반적 상황 하에서 이제 저희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정부의 정책의 그 평면으로 돌아오면 우리 지금 신정부의 대북 정책은 뭐 기존의 정부하고 이전 정부하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란 측면하고 또 효과성 이런 두 가지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전 정부와 그 정책과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는 그런 설명들이 또 논문이나 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정부 교체에 따른 이제 대북 정책의 아주 좀 급선회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 뭐 학계에서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을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볼 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차이점과 또 계속성, 지속성도 저는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대북 정책 목표는 어떤 정부든지 대개 세 개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한다 봅니다. 통일, 평화, 안보 이 세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남북한의 상황을 볼 때 통일에 대한 그렇게 강한 집중도는 누구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평화와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이제 평화 체제를 아주 강조를 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안보를 뭐 경시했다 이렇게 저는 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어느 정부가 안보를 경시하면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는 사실은 지난 정부가 이제 평화 체제를 강조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핵화나 평화 체제의 정착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성과는 거의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북한의 핵 역량, 미사일 역량은 또 뭐 급격하게 성장이 됐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 정부는 당연히 안보를 앞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아주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를 중시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제 담대한 구상과 또는 3D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그렇다면은 안보를 중시하는 차원에서 억제라는 것을 당연히 제일 먼저 내세우면서도 제가 볼 때는 억제를 하면서도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디스웨이전, 제재 압박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정부는 대화도 안 하고 평화도 안 하겠느냐. 그럼 그런 건 또 전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화를 강조하고 디플로머시를 강조하고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는 아주 또한 강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진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비전도 보면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번 정부는 한편으로 안보, 그러니까 억제를 위한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틈이 난다면 또 그리고 심지어는 기회를 만들었으라도 디플로머시와 다이얼로그로 넘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대한 구상이라든지 3D 정책을 통해서 제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비교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난 정부가 여러 가지 뭐 평화 체제 아이디어도 내고 이랬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의 그 북핵 역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비현실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난 정부하고 지금 정부의 북핵 정책을 비교를 해보면 최소한 지금 정부의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간 내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가정을 감안을 하면 현 정부의 그 대북 정책, 북핵 정책이 적어도 보다 리얼리스틱하다, 현실적이다. 그렇게는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 정부가 안보를 조금 더 중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한 이제 억제를 구출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이 평화와 안보의 문제인데요. 이 두 개를 사실은 한국의 경우는 어느 하나도 경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도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평화를 위한 안보를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터런스와 디스웨이전을 통해 가지고 디플로머시와 다이alo그로 간다는 그러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 정부는 지난 정부대로 북한의 핵무장 특히 2017년의 그야말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뭐 한국 전쟁 이후 최악의 전쟁 위기 또는 북핵 위기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를 또 눈앞에 봤을 때는 아마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내 생각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혀 그게 호응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시도는 좋았지만 제가 볼 땐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이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좀 역작용으로서 좀 더 안보를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평화에 대한 대화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는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담대한 구상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제시한 하나의 큰 틀인데요.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담대한 구상의 어떤 기본 특징, 그 다음에 또 비핵 개방 3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는데 그 담대한 구상의 어떤 기본 특징, 기본 전제,
이걸 설명해 좀 주시고요. 또 비핵 개방 3천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뭐 보수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전에 있었던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상해서 담대한 구상이 나왔을 때 이 비핵 개방 3천의 뭐 2.0이다 이런 뭐 그런 일종의 뭐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담대한 비핵 개방 3천의 경우는 비핵이라는 그게 뭐 해설이 다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비핵 개방 3천을 동시에 추구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핵을 하고 개방을 하면은 3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핵도 너무나 어려운 과제고 개방은 더 어려운 과제고 그러다 보니 3천이라는 표가 너무나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만 있었지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만은 이번 정부의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좀 뛰어넘는 정책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통일부에서 나오는 정책을 우리 권영철 장관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은 이어달리기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모든 정책의 잘된 점은 다 개선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 보완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담대한 구상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특징을 선제적이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또는 포괄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선제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현재의 상황에서라도 이 정부는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제 호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에 다가가려는 이제 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의 경우는 핵 문제, 정치 문제는 미국에게 맡기고 우리는 남북 간에는 경제 문제를 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만은 이번 정부는 남북 간에 정치, 군사, 경제, 비핵화 모든 것이 남북 간에 같이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걸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 로드맵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비핵화 로드맵을 하면서 거기에 1단계의 합의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합의가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인도적 구상을 언제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핵 협상이 시작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합의가 만들어지면 뭘 하겠다는 건데 비핵화 협상이 시작만 되면 그게 해당되는 다양한 경제 지원 패키지를 준비를 해놓았다 하겠다 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합의가 만들어지면 또 어디셔널 한 추가적인 북한과의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앞으로 뭐 실행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구상 그리고 의지를 본다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대북 정책 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항상 설명할 때마다 우리는 실용과 원칙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칙이지만 그 외에 북한과의 인게이지에서는 우리는 아주 유연한 실용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저는 북한이 만약에 호응을 한다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남북관계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교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제 담대한 구상, 그 구상대로 실현만 된다면 오히려 과거 정부들보다 더 적극적인 어떤 북한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이런 식의 그래서 담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여러 번 그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이 구상의 내용들이 굉장히 정치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계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조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북한이 거기 호응한다는 기본 전제가 그 충족이 돼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 전제가 충족이 된다면 이 구상에 따르면 굉장히 단계별로 포괄적이고도 세세한 그런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하면서도 굉장히 세밀한 구상이다. 이런 그 평가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 평가가 맞는 건지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결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최초의 제안으로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북한도 관심을 가져도 좋을
그런 구상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사실 우리의 이런 그 대북 정책이나 대외 정책을 볼 때 북한과는 조금 더 보수 정부가 물꼬를 터놓는 것이 그래야지 그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일본의 경우는 좀 진보 정부가 물꼬를 터주면은 그러한 그 관계가 지속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식의 이런 기대를 한다면은 저는 이 북한과 또 우리 윤석열 정부와의 좀 그런 새로운 그 관계 구축이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네. 그런 좀 기대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그동안에 북핵 그 국면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파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위기가 고조가 되고 그다음에 협상 국면으로 또 가고 지금은 사실은 일종의 위기 국면이지 않습니까? 뭐 아무런 지금 협상 움직임도 보이지를 않고 계속 그 북한이 여러 가지 뭐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발사라든지 미국이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또 우리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요. 그 언젠가는 아니 굉장히 나이브한 질문이긴 한데 언젠가는 협상 국면이 도래한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3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게 거의 원칙성으로 그러한 것이 반복되었다 봅니다. 아주 심각한 북핵 위기, 전쟁 위기가 있다 보면은 협상으로 이어지고 합의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합의가 깨어졌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러면서 또 북핵 능력은 그거는 또 계속 점차적으로 증강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협상이 오히려 그 상황을 악화시킨 것 같은. 맞습니다. 북한의 핵 영향은 핵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지고 해서 그러한 사이클이 돌수록 사실은 북핵 협상 여건은 안 좋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새로운 협상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은 현실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기대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미중 경쟁 구도가 사실상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대륙과 해양의 또 새로운 이제 이런 대치성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이 어쩌면은 과거처럼 한 틀 내에서 탈냉전기의 한 틀 내에서 미국이 NPT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구도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각한 위기는 그것을 또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양한 동력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은 더 기대를 좀 해볼까. 그러니까 미중 경쟁, 뭐 미중 라이벌리에 따른 어떤 북중러 대 이제 한미일 이런 구도, 전체적인 구도도 이 북핵 협상 국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건 약간은 부정적인 그런 게 되겠죠. 하여튼 이제 뭐 지금 위기지만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아주 그 포괄적이면서도 디테일한 그런 청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언젠가 협상이 시작이 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그 과거의 실패를 하지 않고 그런 정말 비핵화로 가는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외교안보연구소 전봉건 교수님을 모시고 그 북핵 문제에 관한 일반론에서부터 앞으로의 전망 또 세부 상황에까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북핵 문제가 비핵화라는 목표하에 해결 단계에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어서 우리 안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면서 오늘 그 이프안스 다이얼로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